이야기 하던 거 조금 이어서 나가고, 자, 여러분들 그 좋은 첫 미팅은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조금 감이 안 오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어차피 중간고사 없잖아. 뭐 얼마나 좋아. 그래서 그 제가 중간고사 기간에 여러분들 뭐 다른 과목들 중간고사 준비를 하겠지만 그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대학생 중재 대회에서 사용됐던 예전에 뭐 한 5, 6년 전에 사용했던 그런 뭐 사례, 그리고 그리고 뭐 작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선배들이 했던 그 모의 상사 중재 사례, 이런 것들을 자료를 LMS에 좀 공유를 해 줄게요. 예,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각 조별로 정리를 해서 5월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모여가지고 좀 그 스토리 그 시나리오 작성 작업을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음 주는 중간고사 기간인데 중간고사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뭐 안 와도 돼. 예, 그냥 수업 이거 없는 걸로 생각하고, 아 참 출석 이거 해야 되는 거야. 출석도 맨날 까먹는다. 나 이거 출석 부르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 뭐 올 사람 오고 안 올 사람 안 오고 뭐 알아서 하면 되잖아. 근데 그 내가 출석 체크를 안 하니까 그 교무과에서 뭐라 해 나한테. 왜 안 하냐고. 그래서 내가 굳이 뭐 징계를 먹을 이유는 없잖아. 그지?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 171 자, 171 하면 되고. 자, 그래서 중재인 선정을 하는 거고, 선정하는 건 그렇다 치자. 뭐, 직접, 그 중재 기관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아니면 임시 중재라고 하는 거는 기간 중재 있고, 임시 중재 있고,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임의 중재 있고, 임의 중재나 임시 중재나 말이 안 돼. 중재 기간 없이 어떡할 거야? 보통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론적인 내용을 내가 가르치면서도 약간 현타가 오는 게 임시중재 이게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가 없어요. 대한상사중재원 아니고 그런 중재기관이나 그런 어떤 중재인들 명부 없이 어떻게 중재 절차를 진행할 것이며 중재인을 누구를 선정할 것이며 그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현실에서는 대체적으로 기관중재, 그러니까 한국의 경우에는 대한상사중재원이라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 그 대한상사중재기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서 중재인을 선정한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다른 나머지 뭐 외국에 있는 ICC나 AAA나 일본 중재협회나 다 거의 대동소이한 방식으로 중재를 선정한다고 보여집니다. 자, 국내 중재 규칙에 따라서 사무국에 의해서 중재인을 선정하는 건데, 자, 중재인 명부가 있어요. 제가 수차례 얘기했던 것처럼 리스트로 돼 있어. 그리고 그 리스트 안에는 저는 거기 들어가 본 적이 없어. 왜? 내가 거기 들어가기엔 좀 젊어. 근데 내 지도 교수님 있죠. 대학원 지도 교수님은 거기 명부에 계셔. 한 번씩 하러 가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그 삼성동에 코엑스에 이제 무역 관련된 중재에서 그 중재인으로 가시는데 그 중재인 명부를 보면 뭐 변호사부터 시작해서 대학 교수 아니면 이제 고위 공무원 뭐 이런 분들, 공무원도 그냥 공무원이 아니고 뭐 20년, 뭐 25년 근속하신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이 그분의 프로필, 경력사항, 뭐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리스트가 쫙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명단을 당사자들한테 줘요. 고르라고. 예, 고르라고 해서, 당사자들이 고릅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해가지고 고릅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그게 제출 안 하면, 뭐 페널티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 자기가 제출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 희망 순위에 따라서 그 중재인을 대한상사중재원이 정해요. 정합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못하면 사무국이 3명을 다 정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쨌든 각각을 한 명씩 추천받고 의장 중재인을 사무국이 지정을 해서 사무국이 대한상사중재원의 사무국이 중재인한테 이제 이 중재를 맡아달라고 취임 수락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중재인이 내가 중재를 맡겠다라고 딱 하면 중재인 취임 수락서를 작성을 해요. 그런 다음에 뭐 여기 그 공정성, 독립성에 관한 진술서 뭐 그런 거 있어요. 왜 여러분들 개인정보 동의서처럼 뭐 저는 이 사건을 맡아서 뭐 그 중재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뭐 객관적으로 뭐 사건을 처리할 것이며 어쩌고저쩌고 하는 뭐 그런 서약서 같은 거 있죠. 그런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중재인 선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정해서 진행할 수가 있어요. 뭐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중재인을 당사자들이 선정을 하면 사무국이 그것을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 또한 똑같이 중재인한테 통보가 가야 되고 만약에 사무국이 봤는데 당사자들이 중재인을 정했는데 요게 좀 이상해. 뭔가 이 사람은 뭐 어떤 경력이나 어떤 지식이나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아니면 중재인으로서의 어떤 공정성과 객관성과 그 어떤 그런 것들을 갖추기가 힘들다고 판단이 되면 당사자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이렇게 이 사람을 통해서 중재인을 받기로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대한상사중재원 사무국에서 안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당사자들이 그런 식으로 중재기관을 만약에 중재인을 못 정하면 뭐 당사자들 합의에 의해서 중재인을 선정하기로 했다 할지라도 사무국이 직접 중재인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이런 규정은 규정이고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중재인을 3인 구성을 한다라고 하면 보통 그 한 명 한 명 이쪽 한 명 이쪽 한 명은 신청인 측, 피신청인 측이 그 중재인 명부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고르는 방식으로 가고 의장 중재인 정도는 사무국에서 그 중재인 중에서 지명을 하는 것으로 보통 실무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중재규칙도 뭐 대동소이해요. 대동소이해요. 그래서 만약에 단독 중재인으로서 사건을 해결하기로 했다라고 하면 이 당사자들이 30일 내에 합의해서 단독 중재인을 지명을 해야 되고 당사자들이 못하면 사무국에서 지명하고 3인 중재 판정부를 구성하기로 했다라고 하면 뭐 신청인이 한 명 고르고 피신청인이 답변서 보낼 때 또 한 명 고르고 사무국이 세 번째 중재인 고르고 당사자들이 통지를 받았는데 30일 내 자기가 한 명 고르기로 되어 있는데 그거 안 고르면 사무국이 정하고 규칙이 심플합니다. 텍스트는 엄청 길게 많은데 내용은 그거야. 당사자들 합의했어? 그래 너네 정해봐. 근데 당사자들 합의했는데 당사자들이 못 정해? 그럼 사무국이 정할게. 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중재인 선정을 하고 보통 그 중재 판정부를 3인으로 구성을 하면 그 중에 한 명은 무조건 의장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의장 중재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의장 중재인이 어떻게 보면 법원에서 그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그 1심 법원 말고 고등법원 가면 3심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3심은 주심이 앉아 있고 이 부심이 옆에 앉아 있어. 그래서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 3인 중재 판정부도 그 중재인 3명 중에 1명이 의장 중재인으로서 역할을 수행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6명이 한 조를 구성을 했잖아. 그러면 6명을 신청인 측, 피신청인 측, 그리고 중재인, 뭐 이렇게 뭐 증인 내지는 뭐 사회자 이렇게 정해야 될 거 아니야. 중재인 3명이 안 나오잖아. 쉽게 말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사건은 단독 중재인으로 진행하는 것처럼 시나리오를 짜면 돼. 단독 중재인 1명이.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중재인을 선정할 때는 중재인의 경험이나 일정이나 국적이나 거주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고 국제 중재는 제가 앞에서도 얘기를 했다시피 이 국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한쪽이 다른 국적의 중재인을 요청을 하면 다른 건 뭐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거죠. 의장. 자, 그리고 중재인 전원이 구성이 되면 당사자들하고 중재인들한테 중재인의 성명, 주소, 직업 이런 것들을 각자 알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중재인도 교체하거나 보궐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중재인이 자기가 직접 사임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중재인이 자기가 중재를 실질적으로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게 이제 그 중재인으로서의 역할을 못해서 뭐 그 자격이 취소되거나 뭐 종료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3인의 중재인을 구성하기로 했으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아웃되거나 아니면 단독 중재인인데 이 단독 중재인이 사임하거나 뭐 취소되거나 이렇게 됐으면 새로운 중재인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중재인을 선정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앞에서 중재인을 선정하는 절차하고 동일합니다. 그런 동일한 절차에 적용을 따라서 한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 근데 여기 지금 8번 슬라이드에 있는 건 뭐냐면 이런 경우야. 중재가 진행이 됐어. 중재가 진행이 되다가 심리도 어느 정도 했어. 근데 중재인 중에 누구 3명 중에 1명이 뭔가 신변에 이상이 생기거나 뭐 아프거나 아니면 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뭐 스스로 물러나거나 뭐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잖아. 그러면 새로운 중재인을 뽑죠. 3인 중재인을 구성하기로 했으니까 1명이 아웃되면 그 1명을 뽑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내용을 새로 다 해야 되느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예,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 지금 8번 슬라이드 국내 중재인에 보면 심리 두 번째 줄 끝에 다만 이렇게 있어요. 다만 심리 종결 후 종국 판정 전에 중재인의 권한이 종료되는 경우 사무국은 다른 중재인 및 당사자 의견을 들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보궐 중재인을 뽑지 않고 그냥 끝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3명인데 1명이 아웃됐어요. 근데 심리가 어느 정도 됐고 그 나머지 2명의 중재인의 중재 판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고 당사자들이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그 1명 보충하지 않고 2명인 상태에서 그냥 끝내버린다는 거죠. 종국 판정. 그러니까 이 경우만 중재인이 2명인 상태로 중재 판정문이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케이스야. 이거는 보고를 하지 않으면. 근데 반대도 가능해. 새로운 중재인을 뽑았잖아. 그러면 이미 다시 진행해도 돼. 그러니까 다시 했던 절차, 심리 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알아서 결정해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못하도록 하진 않아요. 자, 중재인이 교체되면 중재 판정문은 당사자들과 협의 후에 절차를 그래서 다시 할 것이냐. 그럼 했던 거는 놔두고 향후 진행되는 절차만 새로운 중재인이 함께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다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재인을 선정하는 것은 그렇고, 자, 중재인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들 수 있어. 저 중재인은 눈빛을 보아하니 뭔가 전문성도 떨어지는 것 같고, 얼굴 색깔을 보아하니 전문성도 결여되어 있는 것 같고, 뭔가 느낌이 나한테 말하는 거를 보니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 저 사람의 중재는 나는 받지 않겠다. 뭐 할 수 있어. It's up to you. 너의 자유. 나는 그렇게 저 사람이 싫어. 이게 법원도 똑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판사의 재척 신청이라는 게 있어. 여러분들이 그런 일은 없어야 되죠. 저도 41살? 41년? 42년? 살아왔는데 내가 송사를 해본 적은 없어. 내가 법원에 가서 재판을 해본 적은 없다는 거야. 형사든 민사든, 그런 행복한 삶이 좋아요. 그 불행해. 법원에 어떤 사유든, 일하러 가는 게 아니라 재판하러 가는 사람은 인생이 불우합니다. 불쌍해요. 좋지 않은 일이야.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만약에 갔는데, 예를 들어서, 판사님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저 판사님 말고 다른 판사님한테 재판 받게 해주세요를 요청할 수 있어요. 그거를 판사 재척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일장일단이 있어요. 만약에 그걸 할 거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하세요. 변호사의 상담을 받고 하세요. 왜?
저 판사의 배경과 저 판사님의 어떤 판결 성향 이런 것들은 변호사들이 더 잘합니다. 그러니까 지은 죄에 따라서 저 판사님은 유죄 비율이 높다. 무죄 비율이 높다. 이런 거 변호사들이 다 그거 밥 먹고 자기 밥벌이가 그건데 노상 연구하겠지. 그리고 사실 그게 있어. 한국 사회는 아직까지도 이게 전간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거 나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있는 게 사실이거든. 한국 사회는 아직도. 그래서 판사 제척 이거는 좀 그래요. 근데 중재인을 기피하는 신청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판사님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요. 다른 판사님 배정해 주세요라고 하면 그 판사님 싫어요 한 판사님하고 새로 오신 판사님이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일까? 뒤에서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먹고 같이 공도 치고 그럴 사이잖아. 한국 사회는. 근데 중재인은요. 중재인 명부에 있는 사람들끼리 다 몰라 서로. 그래서 완전 다른 분야에 다른 어떤 직군에 종사하시는 분이면 그 앞에 중재인하고 새로 오는 중재인하고 서로 모르는 사람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중재인의 기피 신청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중재인이 뭔가 자격 요건이 안 된다. 아니면 자격 요건이 안 될 수는 없어 사실. 왜냐하면 그 중재인 명부에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커리어를 가지신 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격 요건이 안 된다로는 뭔가 시비를 못 걸고 이제 공정성과 독립성의 문제. 예를 들어서 저 사람하고 그러니까 중재인하고 신청인이나 피신청인 측의 당사자나 법률 대리인이 고등학교 동창이다. 대학교 동문이다. 고향이 같다. 같은 사법고시 패스를 같은 시기에 했다. 이런 거 있죠.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그 중재인을 중재 절차에서 배제시키는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재인에 대한 기피 사유를 그 중재법 13조에 나와 있는데 중재인이 되어달라고 요청받은 사람, 중재인으로 선정된 사람은 자신의 어떤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관해서 의심을 받을 만한 사유가 있을 때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고지를 해야 됩니다. 이게 학연이나 혈연이나 지연이나 이런 기본적인 문제도 있고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중재인 중에 의장 중재인이 변호사들이 많거든요. 근데 변호사잖아. 그러면 자기가 중재하는 거 말고 그전에도 누군가의 변론이나 이런 걸 많이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신청인하고 피신청인 중에 누구 하나가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사람하고 어떤 법률 대리인으로서 어떤 그 변호사 보수를 지급한 적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 당사자하고 중재인하고 무슨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예전에 고용관계 내지는 계약관계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쉽게 말해서 내가 1년 전에 당사자 중에 한쪽하고 뭔가 일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저 사람으로부터 내가 엄청난 규모의 어느 정도의 급여를 받았어. 그러면 솔직히 사람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좀 저 사람하고 그래서 변호사 내가 역할 맡아서 자문도 좀 해주고 컨설팅도 좀 했고 같이 저녁 식사도 했고 팔이 안으로 굽잖아. 한국 사람 마인드로. 그러니까 혈연 지연 이거는 너무나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중재하는 그 대한상사중재원에서도 알아요. 그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인 명부를 관리하잖아. 그러면 이 사람 고향이 어디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프로필 다 깨고 있단 말이야. 그럼 그거를 이렇게 비껴나가게 해가지고 배정을 해요. 근데 잘 모르는 계약관계나 고용관계 이런 것들은 당사자들만 알잖아. 대한상사중재원이 다 파악을 못하거든. 그러면 그것들은 드러나기 전에 자기가 문제 있다라는 거를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피 사유의 판단 기준 이렇게 돼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공정성과 독립성을 해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이슈가 되죠. 근데 이 공정성과 독립성은 법 규정이나 협약이나 이런 데서 명확하게 이게 이렇다 저게 저렇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제가 앞에서 설명을 했던 것처럼 10번 슬라이드에 있는 게
공정성과 독립성에 문제가 있는 그런 케이스들이 되겠어요. 경제적 관계, 쉽게 말해서 제가 말했던 변호사로서의 고용관계라든지 금전적인 보수를 받은 적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직업적 관계에 있다. 예를 들어서 의장 중재인이 변호사인데 신청인하고 피신청인의 대리인도 변호사잖아. 그러면 그 자리에 기본적으로 변호사가 3명 있죠. 이 사람들이 같은 사무실 소속이야. 그러면 이것도 좀 곤란해. 문제 있어. 그리고 당사자와 중재인이 교제상의 관계에 있을 때 중재인하고 당사자하고 남자친구, 여자친구야. 결혼은 드러나요. 왜 교제관계라는 표현을 쓰겠어요, 제가? 나는 결혼을 했잖아. 나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띄면 부인이 누군지가 나와. 근데 여러분들은 서류를 띄면 여러분들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누군지 서류에 안 나와. 모르잖아. 그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재인이 중재의 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질 때. 그러니까 중재인이 중재 판정을 내렸는데 당사자 중에 신청인이 이기거나 피신청인이 이기는 거에 대한 이득을 중재인이 봐요. 그럼 문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제3중재인 후보자의 국적이 당사자 국적과 일치하는 때. 이거는 이제 그러면 보통 당사자 어느 한쪽에서 기피 신청을 하거나 국적을 달리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그리고 2016년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정확하게 이게 법은 아닌데 중재인의 윤리 강령이란 거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2조 2항에서 여기 총 9가지가 이 정도가 돼야 중재인의 어떤 독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어진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관리자, 책임자의 위치에 있냐, 중재인이 당사자 일방하고 누구하고, 아니면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느냐, 아니면 어떤 법률 대리인으로서 활동한 적이 있느냐, 금전적 소득이 있느냐, 같은 로펌에 소속된 적이 있었느냐, 상업적 이해관계가 있었느냐.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에 그런 얘기 했었죠. 1년 전에 내가 저 사람 사건 맡아가지고 법률 변호를 해준 적이 있다, 컨설팅을 해준 적이 있다, 그런 것들이 문제되어질 수도 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아예 규정을 박아놨어요. 최근 3년 이내 해당 분쟁과 관련된 사건에서 어느 한쪽의 당사자와 대리를 진행했거나 아니면 그 반대편에 있었거나, 그 반대편에 있었던 것도 좀 문제를 삼습니다. 그리고 동업관계에 있었느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을 고려해서 정말 아무런 관련성도 없고 정말 아무런 어떤 이해관계가 없어서 독립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을 중재인으로서 선정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중재인에 대한 기피를 무조건적으로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고요. 이 기피 신청에 예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앞서서 제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당사자가 중재인을 선정할 수도 있고 3인 중재인의 경우에는 한 명 한 명씩을 지명하기도 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근데 당사자가 중재인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기피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그 사람을 중재인으로 선임을 했어요. 그 경우에는 자기가 선정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죠. 그래서 기피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죠? 요 부분이 그런 말이 있는데, 절차 진행의 지연을 막기 위해서 허용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있어요. 이 중재인의 어떤 그 기피 신청이 물론 중재라고 하는 제도의 어떤 절차적이고 결과적으로 공정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제도이긴 한데, 요거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야. 중재인을 선정을 딱 했는데 이제 실제 심리 절차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어떤 중재인을 기피 신청을 해. 그래서 알겠다 하고 이렇게 바꿔줘. 사무국에서 바꿔. 그래서 이제 시작하려고 보는데 또 기피 신청을 해. 뭐겠어요? 이게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중재 절차가 진행이 되는 것을 지연시키는 행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 중에 그런 꼼수를 부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런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못하게 해놨어요. 그리고 다만 당사자가 선정했거나 참여한 중재인이라 할지라도 이게 원래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나도 몰랐어.
그럼 물론 나도 몰랐다는 사실에 대한 뭔가 좀 입증이나 이런 게 필요하겠죠. 예, 그래서 선정 후에 알게 된 사실에 의해서 이 사람의 어떤 중재인으로서의 어떤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파악하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마지막 거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기피 절차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정한 절차가 있으면 기피 절차는 정한 바가 있으면 정한 바대로 하고 정한 바가 없으면 뭐 알아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재 규칙에 정한 바 그 기피 절차를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중재 규칙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규칙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 중재법. 중재법의 기피 절차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재인을 기피하려고 하는 당사자는 구성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이거 여러분들 뭐 날짜 이런 거는 외우지 마세요. 보통 15일 아니면 30일이에요. 그 외에 다른 기간 잘 없어요. 중재 쪽에는 15일 아니면 30일인데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기피 신청해야 되고 만약에 중재판정부 그 구성에 불만을 가져서 기피 신청을 했는데 상사중재원에서 안 받아들여지거나 하면 이거를 소송으로 끌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소송으로 제기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본안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본래 그 실체적인 분쟁과 관련된 것을 법원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재인 신청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중재인 기피와 관련된 신청을 해달라고 그 법원에 하는 그 신청을 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한 번에 끝나요. 항고는 할 수가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중재 절차를 하고 그래서 뭐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기피 결정과 중재 절차 하는데 웬만큼 어느 정도 합리적인 근거와 이유를 가지고 중재인 기피 신청을 하면 대한상사중재원에서도 이게 독립성과 공정성이 저해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진행되는 중재의 어떤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웬만하면 받아주려고 하는 입장인 걸로 알고 있어요. 실무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근데 밑도 끝도 없이 뭐 하는 그런 경우에는 중재인을 바꾸거나 변경하는 것이 오히려 수많은 행정적인 시간과 비용을 초래하는 일이라서 문제가 돼서 안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대한상사중재원이 뭐 이런 것들을 뭐 처리를 해서 중재판정부가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결정이 나면 법원에 소까지 제기를 해서 중재판정부를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자, 중재판정부는 실질적으로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판정을 내리기 때문에 이 중재판정부의 역할과 위상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어진다라고 보고, 자, 중재인은 어떤 그러면 권한을 가지느냐라고 했을 때 당의 사건에 대해서 자신들이 판정 권한이 있는지, 그리고 중재 합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당사자들 사이에서 중재 합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리고 당의 중재 사건에 대해서 중재판정부가 판단할 권한이 있는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중재 합의가 유효한지 등등에 대해서 중재판정부는 판단할 근거가 있고 판단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재판정부는 이걸 바탕으로 사건 해결을 위한 심리와 절차를 진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중재판정부는 이 중재 절차를 진행할 권한이 있습니다. 만약에 당사자들에 의해서 뭐 어떤 강행 규정이 있거나 합의된 바가 있거나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 절차와 관련해서 당사자와 중재판정부가 합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보통 중재판정부가 끌고 가죠. 그래서 중재판정부가 합의된 사안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합의된 사안이 없다라고 하면 보통 중재법이나 중재규칙을 따르는데 보통은 중재판정부가 핸들링을 해요. 심리 일자라든지 뭐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증거 채택이나 뭐 변론에 대한 어떤 기한이나 뭐 답변서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어떤 자격을 주거나 기회를 주거나 하는 것 자체를 중재판정부가 합니다. 대개 그 중재판정부가 나중에 문제가 안 되려고 하기 위해서 아주 기계적으로
중립적으로 절차를 진행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신청인이 예를 들어서 어떤 신청을 해서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 중재인이 그 신청인한테 기회를 줬어요. 발언 기회를. 그러면 기계적으로 피신청인한테도 발언의 기회를 줍니다. 피신청인이 특별히 할 말이 없어도 신청인 측에서 한마디 했으니 피신청인 측에서도 한마디 하세요. 왜? 신청인 측에게 발언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피신청인에게 동일한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절차의 중립성, 절차의 공정성을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 그래서 중재인들이 그런 것들 되게 신경을 많이 씁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중재 판정을 내릴 권한이 있습니다. 중재인들은. 그래서 단독 중재인의 경우에는 바로 즉시 판정을 하고 3인 중재 판정부의 경우에는 그들의 과반수 이상의 결의에 의해서 중재 판정이 내려집니다. 자, 그리고 중재 판정부는 임시적 처분, 제가 그 법원의 소송에 가처분 신청 이런 걸 할 수 있듯이 중재에도 임시적 처분이란 걸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중재 판정부는 임시적 처분, 증거 보전 이런 조치들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잠정적 처분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중재 판정부도. 그리고 중재인이 만약에 그 권한이 종료되는 케이스는 뭐 당사자나 중재인 한 명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뭐 아니면 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이런 경우에 사임을 합니다. 사임을 해서 그 중재인의 권한을 종료할 수 있고 아니면 뭐 여기 중재인의 권한 종료 사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몇 가지 이행이 있는데 중재인의 계약이 종료되는 그런 경우 잘 없고요. 중재 계약이 해지되는 거 이런 경우 있어요. 질병 이런 걸로 그만두시는 경우도 있어요. 중간에. 그리고 나중에 진짜로 이게 중재인들도 나중에 크게 이게 문제가 되면 자기한테 형사처벌이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뭔가 당사자 중에 누구랑 자기가 뭔가 연관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중재 그 인을 선임을 안 받, 그러니까 중재인 취임을 수락을 안 하거든요. 웬만한 사람들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직무수행이 불가능해지거나 불이행을 하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중재인의 권한이 종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 중재를 끌고 갈 수가 없다. 아니면 자기 몸이 좀 아프다. 아니면 자기는 몰랐는데 당사자 일방하고 누구하고의 뭐 이해관계가 있다.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면 기본적으로 깔끔하게 자기가 스스로 물러나면 좋은데 눈치 없이 이 시기에 이런 얘기 하면 좀 그런데 스스로 물러나면 최고 좋은데 스스로 안 물러나고 이렇게 버틸 수 있잖아. 그러면 그거를 법원의 판단에 맡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렇다. 자, 그 다음에 중재인의 사임권 이렇게 있는데 중재인이 만약에 아픈 것도 아니고 당사자랑 뭔가 이해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기 싫어. 나 그냥 안 할래. 이거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뭐 안 되는 건 뭐 세상에 안 되는 게 뭐 할 수 있어.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대한상사중재원이 그 사람한테 중재를 다시 맡길까? 안 맡기겠죠. 그렇죠.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중재인과 관련돼서 중재인을 선임하거나 했을 때 뭔가 이 사람이 일을 제대로 안 해. 그럴 수 있잖아. 중재인을 뽑아놨는데 일 제대로 안 해. 그러면 당사자들이 합의해서 중재인 계약을 해지를 해서 해촉을 하거나 뭐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재 합의 내에서 중재인을 선임했다 하더라도 중간에 이 사람이 그리고 그만둔다 하더라도 중재 합의가 없어지거나 중재 합의가 무효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중재인을 보궐로 선임해서 중재 절차를 진행을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중재인의 의무 및 면책 이런데 중재인이 해야 되는 의무 첫 번째 공정해야 됩니다. 공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주의를 기울여야 돼. 판단을 유탈하거나 그러니까 판단이 유탈되는 게 자기가 판단해야 되는 것에 어떤 뭐라고 해야 돼? 이 좀 여러분들한테 쉬운 말로 완전히 헛짚는 거
완전히 딴소리 하는 거. 그런 걸 판단 유탈이라고 보고, 권한 유월은 이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요까지야. 그러면 여기서 요까지에서 뭔가를 결정해서 내려줘야 되는데, 뜬금없이 저기 걸 얘기를 해. 예. 그런 것들이 자신의 어떤 권한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하는 경우. 그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중재인들은 유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성실해야 됩니다. 당사자들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을 정도로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해서 중재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되고, 비밀 준수를 해야 됩니다. 비밀 준수 서약 씁니다. 중재인들. 그러니까 중재 심리 과정에서 자기가 알게 되거나 듣게 되거나 보게 된 사실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게 중재 중에는, 국내 중재 중에 기술 분쟁과 관련된 거는 기술에 대한 어떤 기술들이 들어가고, 그거에 대해서 권한을 누가 갖고 있고, 특허가 어디서 왔고, 특허의 내용이 뭐고, 이런 것들을 중재인들이 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외부에 발설하거나 알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것들, 이 앞에서 쭉 얘기했던 중재인의 의무를 지키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분쟁 당사자들이 합의에 의해서 기피 신청을 하거나 중재계약을 취소를 하거나 아니면 중재 판정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문제 삼아서 중재 판정 취소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재인들은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형사 책임을 져요. 만약에 내가 중재인인데 당사자 한쪽에 좀 잘 봐주려고 뇌물을 먹었다. 이게 공무원이 이 사람이 처음엔 아니었을지라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퇴임하신 공무원이거나 아니면 사립대학교의 교수님이거나, 이분들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잖아. 근데 중재인으로서 내가 역할을 한다. 근데 중재인과 관련해서 내가 뇌물을 받았다. 그러면 공무원이 뇌물 받은 것과 동일하게 처벌받습니다. 뇌물죄로. 자, 배임죄.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면 배임이란 얘기를 많이 하게 할 거예요. 많이 들어요, 뉴스에서. 배임은 뭐냐면 내가 일을 하는데 일을 좀 제대로 안 하거나 아예 안 하거나 해서 뭔가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아니면 그 조직이나 이런 곳에 손해를 발생시켜요. 좀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부경대학교가 있는데 내가 부경대학교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해. 그래서 부경대학교가 손해를 봐. 금전적으로. 그런 것들이 배임죄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도 배임죄로서 처벌되어질 수도 있어요. 중재인들은. 자, 그리고 이게 형사처벌로 끝나면 좋겠으나 제대로 역할과 일을 수행하지 않으면 이 중재 신청인과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이 중재인의 불법행위, 위법행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입법례들에 보면 영국 중재법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재인은 해의, 나쁜 의도라는 뜻이요. 나쁜 의도. bad faith, 나쁜 의도에 기한 것이라고 증명되지 않는 한 그 직무 수행 중의 행위 또는 나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선의로서 행동한다라고 믿는다는 뜻이에요. 믿는데 그것이 만약에 해의에 의한 것이다라고 하면 책임을 지고 있겠죠.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굿 페이스를 하는 걸로 봅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면책이에요. 자, 우리 앞에서 뇌물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고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고 손해배상 청구당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무조건 이 사람들한테 중재인들한테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요런 경우에는 면책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 실수에 의한 경우.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일부러 판정을 잘못 내리려고 판정 내린 게 아니라 뭔가 내가 잘못했다. 실수했다. 의도가 없었다. 의도한 게 아니다. 라고 하면 처벌받지 않거나 손해배상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누구 당사자 일방의 어느 한쪽의 이익과 이해관계를 위해서 고의로 의도적으로 뭔가 판결을 하거나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죠? 손해배상 책임을 받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중재인에 대해서 다 살펴봤고, 여기 25번 슬라이드부터는 중재 절차와 관련된 내용이라서, 요거는 우리 중간고사 기간 끝나고, 언제야? 요거 뒤에 거 녹화해서 오늘 올려줄까? 아니면 중간고사 끝나고 볼래? 이론 수업이 내가 딱 세하려 보니까 한 2주에서 2주 반 분량 남았어요. 그래서 4월, 한 5월 초 중순까지 진도를 나가면 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중간고사 끝나고, 그럼 중간고사 끝나고니까 언제야, 그러면? 4월. 뭔가 달력이 좀 이상한데? 왜 이래? 맞아, 이거? 얘 좀 이상하지 않아? 4월 달력? 뭔가 윈도우 이거 11은 뭔가 마음에 안 들어. 잠깐만, 이거 좀 끄고.